미국 청년들이 한국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음식을 따라하는 정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몇몇 청년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공권, 한국어 수업, 서울 첫 달 생활비, 보증금, 비상금까지 따로 적어두고 카페 야간 근무와 베이비시팅, 중고거래로 돈을 모읍니다. 새 휴대폰을 미루고 콘서트 표를 환불하면서까지 한국행 통장을 채우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이들은 월급을 쪼개 그곳으로 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반대하던 부모들은 왜 한국을 직접 확인한 뒤 결국 자녀의 비행기표 일부를 보태게 됐을까요? 한국 가려고 돈을 모으는 미국 청년들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딸이 한국에 가려고 2년째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주방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유타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정비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작업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계단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 안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맵고 시고 뜨거운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딸 마야의 웃음소리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 식탁 위에는 제가 잘 모르는 재료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두부, 고춧가루, 파, 그리고 한국어가 적힌 작은 봉지들. 마야와 친구새 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사람이 빨간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제 딸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 메뉴까지 한국이냐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음식을 따라하는 건 그냥 유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취미라고 생각했죠. 제 딸도 예전에는 기타를 배우겠다고 했다가 2달 만에 그만뒀고 스페인어 앱도 몇 주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옆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글씨로 코리아 펀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만든 장난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야 이름 옆에는 항공권, 한국어 수업, 서울 첫 달 생활비, 보증금, 비상금 같은 항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표에 마야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에밀리, 노아, 니아, 마야 친구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디서 돈을 모았는지도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야간 근무, 베이비시팅, 중고거래, 주말 창고 정리. 어떤 칸에는 새 휴대폰 포기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칸에는 콘서트 표 환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흉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 아이들의 주말과 통장, 저녁 식탁까지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유타의 작은 주방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아이들 돈 쓰는 순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죠. 저는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차를 고치며 살았고 돈은 늘 현실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은 현실을 피하려고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야를 돌아봤습니다. 너희 지금 정말 한국에서 살 돈을 모으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야는 대답하기 전에 냄비 불부터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고요. 한국에 가서 살아보려면 비행기표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한국어 수업도 들어야 하고 첫 달 반값도 있어야 하고 아프거나 길을 잃었을 때 쓸 비상금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저는 그제야 표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 옆에는 작은 체크 표시가 있었고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쓴 금액도 보였습니다. 어떤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25, $18, $40. 그런데 그 작은 숫자들이 여러 달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에 낸 돈이 아니라 커피를 덜 사고 새 옷을 미루고 주말 잠을 줄여 만든 돈이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그게 김치찌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눈에는 맛있어 보인다기보다 겁이 났습니다. 냄새도 낯설었고 색도 너무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비보다 더 낯설었던 건 제 딸과 친구들이 그 냄비를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하루를 미리 당겨와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너희가 2년씩 돈을 모으냐고요. 마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자를 내려놓고 냉장고의 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제 딸이 잠깐 빠진 유행이라면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과 시간표와 친구들까지 같이 움직인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내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날 밤 바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낼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한국이라는 말에 잠깐 들뜬 거라면 웃어넘기거나 잔소리를 하면 됐겠죠. 그런데 냉장고에 붙은 표에는 들뜬 마음보다 오래 버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저녁, 저는 마야와 친구들을 식탁에 다시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 냄비가 아니라 노트북과 종이 뭉치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며칠 놀다 오는 거냐고요. 마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몇 달은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나 일자리까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제가 걱정한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나라에 딸을 보낼 만큼 제 마음이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 잘 건지, 아프면 어디로 갈 건지, 밤에 길을 잃으면 누구에게 연락할 건지,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건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묻는 동안 아이들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죠. 마야는 기다렸다는 듯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표, 숙소 후보 위치, 첫 달 생활비 계산, 보험 안내, 비상 연락처, 근처 병원과 약국 위치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건 어린애들이 팬심으로 만든 예쁜 계획표가 아니었죠.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상황에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계산한 생활 계획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숫자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마야는 매달 번 돈과 쓴 돈을 나눠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료를 낸 날, 중고로 팔아치운 재킷값이 들어온 날, 카페 야간 근무 수당이 들어온 날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에 도착한 뒤 예상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교통비, 식비, 휴대폰 요금, 숙소 보증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비상금. 저는 그 항목들을 보며 점점 말수가 줄었죠. 이건 단순히 멀리 떠나고 싶다는 아이들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제 앞에 접힌 영수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 수리 견적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차는 생활 그 자체라 저는 그 종이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그 돈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찾고 삼촌 창고에서 주말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실감했죠. 한국은 이 아이들에게 남는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리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리는 새 휴대폰을 포기했고 리아는 콘서트 표를 환불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말마다 잠을 줄였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놀 돈을 아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죠. 이 아이들은 한국에 가기 위해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목표 때문에 미국에서 돈 쓰는 순서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마야 엄마도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에는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비슷했습니다. 한 사람은 병원을 물었고, 한 사람은 비자를 물었고, 한 사람은 밤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종이에 적은 준비와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 낯선 나라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더 알아봐야 할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마야는 한국어, 수업 영수증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들은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거였죠. 저는 딸이 화면 속 한국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딸은 이미 그 나라에서 길을 묻기 위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허락할 수는 없었죠. 종이는 종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마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은 나라에 내 인생의 첫 독립을 걸게 할 수는 없다고요. 마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대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겠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대신 내가 같이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숙소, 밥, 밤길, 약국, 교통까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너희가 돈을 모을 만큼의 곳인지 종이 밖의 현실을 내가 직접 보겠다고요. 그 말을 하자 주방이 조용해졌죠. 마야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의 코리아 펀드 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표를 찢어버리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표를 만든 시간과 노동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 가격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아이들의 저축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가 확인해야겠다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질 때까지도 저는 마음을 놓지 못했죠. 마야와 친구들은 창밖을 보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차분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긴 입국줄, 알아보기 어려운 표지판, 무거운 짐, 피곤한 환승, 길을 잃은 아이들. 제가 겪어온 공항의 기억은 대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시험을 시작했죠. 일부러 말했습니다. 택시부터 잡지 말자고요. 정말 한국에서 살아보겠다면 공항에서부터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들은 조금 긴장한 얼굴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 동선부터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달랐죠. 사람은 많았지만 줄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밀려가는 줄이었습니다. 안내 표지는 영어와 그림이 같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개를 오래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죠. 아이들이 헤매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헤매기도 전에 표지판이 먼저 다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린 뒤의 공항 화장실은 되게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정리된 세면대, 빈칸을 알려주는 표시, 줄을 서는 방향까지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순간 이미 제 기준 하나가 흔들렸죠. 입국장 밖으로 나왔을 때도 저는 일부러 주변을 꼬치꼬치 봤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짐을 든 외국인이 어디에서 표정을 잃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넓은 통로와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안내판이었습니다. 누구를 과하게 붙잡고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다음 방향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설계가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한 명보다 헤매지 않게 만든 구조가 더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화물 카트는 찾기 쉬웠고 공항철도 표시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야가 유심과 교통카드를 챙기는 동안 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딸의 준비성을 칭찬하고 싶지는 않았죠. 제가 정말 놀란 건 딸이 잘해서가 아니라 공항 자체가 낯선 사람을 길 잃게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반대쪽 승강장으로 가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봐라, 이제 시작이다 싶었죠. 그런데 직원 한 명이 멀리서 손짓을 했고 노아가 들고 있던 표를 슬쩍 보더니 짧은 영어와 손가락 방향으로 바로 길을 잡아주었습니다. 설명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은 손짓 하나로 아이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기계 앞에서도 저는 한 번 더 시험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야가 다 해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언어 선택이 있었고 옆에는 그림으로 된 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표지판은 공항철도와 버스, 택시 방향을 분리해서 보여주었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길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친절한 관광지가 아니라
처음 온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든 입구라고요. 저는 시계를 봤죠.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공항철도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피로감과는 달랐습니다. 줄에 지치고 표지판에 짜증내고 짐 때문에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했는데도 움직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야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비교하고 있었죠. 미국의 모든 공항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공항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긴 줄은 당연하고 헤매는 것도 당연하고 처음 온 사람은 당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 당연함을 처음부터 깨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안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고 저는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냉장고의 코리아 펀드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항공권, 한국어 수업, 첫 달 생활비. 그 항목들 중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관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빠르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인정한 건 아니었죠. 공항 하나로 나라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죠. 이 나라의 첫 문은 낯선 외국인을 겁주기보다 다음 걸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첫 관문이 이 정도라면 아이들이 미국 주방에서 흉내 내던 그 김치찌개는 한국에서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때문에 다음 시험이 더 빨리 찾아왔죠.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는 생각보다 매끄러웠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죠. 여행은 원래 처음 하루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항이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사는 일이 쉬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으로 가려던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마야는 휴대폰을 들고 당황했고 친구들도 서로 다른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런 순간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곳이 닫혔을 때, 배는 고프고 비는 오고, 말은 완벽하게 통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외국 생활에 진짜 얼굴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골목을 조금 걷다가 작은 백반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리문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라는 단어를 알아봤죠. 유타 우리 집 주방에서 마야가 끓이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웃었죠. 빨간 국물 하나가 얼마나 다르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안은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와 벽에 붙은 메뉴판,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야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맵게 먹을 수 있냐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마야가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냄새부터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냄새가 먼저 말해줬죠. 유타 주방의 김치찌개 냄새는 맵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뚝배기에서는 오래 끓인 김치의 깊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밥이 놓이고 작은 반찬들이 계속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저는 반찬이 따로 주문한 음식인 줄 알고 마야를 쳐다봤죠. 마야는 작게 웃으며 그냥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찬은 한 번 놓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같은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채웠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먹는 걸 보자 할머니는 말없이 한 접시를 더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었죠. 미국에서 저는 늘 주문한 것과 계산한 것 사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밥상이 먼저 넓어지고 계산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야는 작은 목소리로 이런 반찬을 반찬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젓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죠.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잠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매운데 이상하게 밥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신맛과 깊은 맛이 같이 있었고 뜨거운데도 숟가락을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빨간 수프 같은 음식을 떠올렸죠. 그리고 유타 주방에서 마야가 만들던 냄비도 떠올렸습니다. 그건 흉내였고 이건 오래된 집의 밥상 같았습니다. 마야가 장난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끓였던 김치찌개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크게 웃었죠. 그러고는 그건 김치찌개라기보다 김치 수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놀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녀에게 알려주듯이 김치를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 국물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눈을 반짝였죠. 할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특별한 구경거리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어떻게 놓으면 먹기 편한지, 국물이 뜨거우니 천천히 먹으라는 말을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밥상은 이상하게 통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매운맛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뚝배기 하나에 밥을 먹이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계산대 옆에 팁을 조금 올려두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 돈을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더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맞고 밥 잘 먹었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비스에는 가격이 붙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친절도, 웃음도, 물 한 잔 더 주는 일도 계산서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백반집에서 할머니는 팁을 돌려주고 대신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더 받지 않아서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밥을 먹인 마음이 계산보다 먼저 오는 장면을 봐서 놀랐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우산을 펴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유타 주방에서 끓던 빨간 냄비와 서울 골목 백반집의 뚝배기는 같은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맛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 반찬, 말투, 팁을 돌려주던 손짓까지 모두 합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시스템이 저를 놀라게 했고 식당에서는 사람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가장 큰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맛있고 친절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 밤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그날 밤 늦게 노아가 속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고 긴 비행 뒤에 바로 돌아다닌 탓이 컸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긴장했죠. 부모들이 전화로 물었던 질문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외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밤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거냐? 저는 괜히 목소리가 커졌죠. 봐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할 뻔했습니다. 마야는 제 표정을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심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벼운 속 불편함 같으니 일단 물과 죽을 사오고 가까운 약국 운영 시간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따라 나섰죠. 이번에도 확인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숙소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죠. 그런데 골목 끝에는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이 있었어요. 걸어서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거리부터 이상하게 느꼈죠. 유타의 우리 동네에서 밤에 뭔가 사려면 차 키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대형 마트는 멀고 문 닫은 가게도 많고 편의점 하나를 가도 차 없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도 불 켜진 가게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밤에 필요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죽, 이온 음료, 생수, 따뜻한 차, 기본 생활용품, 그리고 안전상비약 안내가 보였습니다. 마야는 무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부터 골랐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죠. 늦은 밤인데도 가게는 밝았고 길 건너에도 불이 켜진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우리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낯선 외국인이 늦은 밤에 들어와 죽과 음료를 고르고 있어도 특별한 사건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성분표를 번역 앱으로 확인했고 저는 따뜻한 물을 찾았습니다. 작은 컵, 숟가락, 봉투까지 바로 계산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크게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필요한 것들이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밤에는 큰 차이가 되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노아에게 죽과 물을 건네고
마야는 휴대폰으로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늦게까지 여는 곳과 다음 날 아침 일찍 여는 곳이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달라졌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언제든 조심해야 하고,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낯선 동네의 밤에는 완전히 손 놓고 기다리는 공백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기본 안내, 다음 행동을 찾을 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마야는 번역 앱으로 증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약사는 먼저 물었습니다. 열이 있는지, 통증이 심한지,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죠. 무조건 약만 권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가벼운 상황이고 어디서부터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국에서 또 한 번 제 기준이 흔들렸죠. 약사는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봉투 겉에 먹는 시간과 주의할 점을 적어주었고, 마야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천천히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 확인했죠. 이게 정말 가벼운 상황에 맞는 안내인지, 혹시 우리가 대충 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약사가 병원 이야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설명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상은 무슨 일이든 쉽게 해결된다는 식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선을 알려주고 다음 행동을 찾게 해주는 생활의 연결감이었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노아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일부러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표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물었던 질문 중 하나. 밤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에 한국은 거창한 말로 답하지 않았죠. 골목 끝 편의점의 불빛, 지도에 뜨는 약국, 약사의 차분한 설명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마야가 침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컸던 건 이 도시가 침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걸어서 닿는 곳에 먹을 것이 있고, 다음 날 바로 물어볼 약국이 있고, 늦은 밤에도 길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작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동네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주변을 천천히 봤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새벽 청소차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작은 약국의 간판, 모두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야가 왜 항공권만이 아니라 비상금과 약국 위치까지 적어두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죠. 그래도 제 검증은 끝나지 않았죠. 공항도 봤고, 밥도 먹어봤고, 밤중 생활망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사람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차 없이, 큰 도움 없이 정해진 돈 안에서 하루가 굴러갈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관광 금지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제가 낸 조건은 단순했죠. 하루 예산을 정하고 택시는 타지 않고 관광지는 가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은 장보기, 빨래, 점심 해결, 분리수거 확인, 그리고 저녁에 다시 숙소로 돌아오기였습니다. 마야는 웃으면서 너무 현실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바로 그 현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살겠다는 말이 예쁜 카페와 사진 몇 장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진짜 생활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하루는 차 없이 시작하기 어렵죠. 장을 보려면 차를 타야 하고, 빨래방에 가려면 또 차를 타야 하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도 차가 있어야 편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차 키가 없으면 하루의 절반이 막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차 없이 살겠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숙소 문을 나선 지 10분도 되지 않아 작은 마트가 나왔죠. 아주 큰 마트는 아니었지만 쌀, 계란, 두부, 과일, 세제 같은 기본 물건은 충분했습니다. 마야와 친구들은 예산을 맞추려고 가격표를 보며 천천히 골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제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차 트렁크를 열 필요도 없고 멀리 주차장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만큼 사고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빨래방도 멀지 않았죠. 골목을 몇 번 돌자 셀프 빨래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사용법을 몰라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막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붙은 그림 안내와 번역 앱,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짧은 설명으로 금세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오래 붙잡고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고 자기 빨래를 접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도움 방식도 마음에 남았어요. 큰 친절이 아니라 생활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작은 손짓이었습니다. 점심은 골목 백반집에서 먹었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도 반찬이 그냥 나오는 거냐고요. 마야가 웃었죠. 저는 밥을 먹으며 계산서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가격이 복잡하지 않았고 팁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외식을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세금과 팁을 더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에는 메뉴판의 숫자가 거의 그대로 제 지갑에서 나갔죠. 작은 차이 같지만 생활비를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였습니다. 오후에는 분리수거 앞에서 아이들이 멈췄죠.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 표시가 나뉘어 있었고 처음 보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내 그림을 보고 지나가던 이웃에게 한두 마디를 묻고 아이들은 실수를 고쳤습니다. 규칙이 많아서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골목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그 앞에서 조금 보였습니다. 누군가 계속 치우기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방식이 생활 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차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실감했죠. 장을 받고 빨래를 했고 밥을 먹었고 쓰레기를 버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관광지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동네 안에서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숙소 앞 계단에 잠시 앉았죠.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분명히 낯선 규칙도 있고 언어 때문에 멈칫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하루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게, 대중교통, 안내문, 깨끗한 골목, 짧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외국인의 하루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야를 봤습니다. 마야가 대단히 특별해서 이 하루가 가능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준비는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하루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준비한 아이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자 다음 질문이 생겼죠. 마야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유타의 우리 집 주방에 모였던 몇 명만 한국에 빠진 걸까? 아니면 다른 미국 청년들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모으고 있을까? 마야는 그 질문에 대답하듯 다음 날 저녁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모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평범한 공간에서 열렸죠. 큰 강당도 아니고 화려한 행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모임방에 긴 테이블이 있고 종이컵과 노트, 낡은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 예상보다 다양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청년,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 오하이오에서 잠깐 일하다 온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몇 달째 생활 중이라는 미국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좋은 말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마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더 들뜰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례할 정도로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죠.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냐고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구했냐고, 아프면 어떻게 했냐고, 말이 안 통할 때는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서로를 보더니 생각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늘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았고 행정 서류 앞에서는 한참 헤맸다고 했습니다. 언어 실수로 창피했던 적도 있고 가족이 보고 싶어 밤에 울었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죠. 아무 문제 없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한국을 떠올리는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청년은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안내가 눈에 들어오고 공항에서 도심까지 움직이는 방법이 분명해서 혼자 와도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제가 느꼈던 첫 관문의 차이를 그 사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은 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매울까봐 겁났지만 동네 식당에서 밥과 반찬이 같이 나오는 방식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팁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생활비를 계산할 때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날 백반집 할머니가 제 손에 돈을 돌려주던 장면을 떠올렸죠. 제 개인적인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온 청년은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게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편의점 불빛이 있고 필요한 것을 걸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하고 어디서든 방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완전히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노아가 속이 불편했던 밤을 떠올렸죠. 편의점의 불빛과 약국 간판이 다시 머릿속에 켜졌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차 없이 지내는 하루를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늘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걸어서 닫는 가게들 덕분에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조립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어요. 하루를 조립한다는 말. 전날 우리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보기와 빨래와 밥과 귀가가 작은 조각처럼 이어져 하루가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야 쪽을 봤죠. 마야는 자랑스럽다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를 바랐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무슨 꿈의 나라라는 식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항, 식당, 편의점, 약국, 대중교통, 동네 같은 구체적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반복이 저를 설득했죠. 한 사람의 취향이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집 주방의 유행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온 미국 청년들이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화면 속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움직일 수 있고, 먹고, 묻고, 배우고,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의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죠. 마야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모른다고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봤고, 식당에서 먹었고, 밤에 걸었고, 차 없이 하루를 보냈고, 다른 미국 청년들의 입으로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코리아 펀드표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항공권, 한국어 수업, 첫 달 생활비, 보증금, 비상금. 처음에는 그 항목들이 겁났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항목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허황된 꿈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한 생활을 향해 필요한 비용을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요. 유타로 돌아온 날 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조용함이 익숙했는데 한국의 골목과 지하철, 편의점 불빛을 보고 돌아오니 우리 집 부엌까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야와 친구들은 피곤한 얼굴로도 다시 주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찌개를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식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김치, 두부, 파, 고춧가루. 재료는 전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죠. 마야는 한국 백반집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냄비에서 다시 빨간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모두가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골목 백반집의 그 깊은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아쉬운 듯 웃었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 맛은 아무래도 다시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코리아 펀드표는 그대로 붙어 있었죠.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그 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을 빼앗아가는 종이처럼 보였고 현실을 모르는 아이들의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에는 다른 장면들이 겹쳐 보였어요. 빠르게 흐르던 인천공항의 줄, 깨끗한 화장실, 공항철도 표지판, 뚝배기에서 올라오던 김치찌개 냄새, 팁을 돌려주던 할머니의 손,
밤 골목 끝 편의점의 불빛, 약사의 차분한 설명, 차 없이 끝낸 하루의 발걸음. 저는 표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래를 비워두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빈 칸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마야가 다가와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빠 매칭 펀드. 영어로 적으면 더 그럴듯했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한국어로 적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보태는 돈. 딸의 꿈을 대신 사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인정한 만큼 보태는 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는 건 아니라고요.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지켜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하고,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야 하고, 숙소 계약은 어른들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고, 모르는 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제 걱정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달랐죠. 비행기표 일부는 내가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야의 눈가가 빨개졌죠.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돈을 보태는 이유는 딸이 조르거나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첫 관문이 낯선 사람을 헤매게 두지 않는 모습, 밥상 위에서 계산보다 먼저 오는 정, 밤에도 걸어서 닿는 생활망, 차 없이도 굴러가던 하루. 그 장면들이 결국 제 지갑을 열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말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 좋다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공항에서는 길이 보였고, 식당에서는 밥상이 넓어졌고, 밤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차 없이도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들이 모여서 제 의심을 하나씩 밀어낸 겁니다. 며칠 뒤 마야 친구들이 다시 우리 집에 모였죠. 아이들은 냉장고 앞에서 세 칸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아는 자기 이름 옆 금액을 다시 계산했고, 에밀리는 한국어 수업 일정을 더 적었습니다. 리아는 할머니에게 배운 김치찌개 비법을 잊지 말자며 메모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죠. 예전 같으면 과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한국은 화면, 속 유행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과 시간표와 식탁을 움직일 만큼 구체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걱정합니다. 부모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렇습니다. 딸이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마음이 따라 나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반대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죠. 모르는 것을 걱정이라고 부르며 막으려 했고,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는 2개의 표가 붙어 있죠. 아이들이 만든 코리아 펀드, 그리고 제가 그 아래에 적은 아빠 매칭 펀드. 저는 가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그 표를 봅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거든요. 숫자는 조금씩 바뀌고 체크 표시도 늘어납니다. 그때마다 서울의 비오는 골목과 인천공항의 환한 표지판, 팁을 돌려주던 할머니의 손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표를 볼 때마다 딸을 멀리 보내는 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표는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공항과 식탁과 밤거리와 동네가 미국 집 냉장고까지 돌아와 남긴 증거처럼 보입니다. 제 딸은 한국에 가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고 처음엔 웃었죠.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뒤 저는 그 웃음을 거두고 제 이름으로 새 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비웃던 아버지가 비행기표를 보태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이 아이들이 왜 그토록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지 저도 결국 제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입니다.